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일도 내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로 이제 빨리 지정을 하면서 임명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법에 의하면 열흘까지 이제 그렇죠. 그 유예 기한을 둘 수가 있도록 하는데 열흘까지 안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유를 그걸 들어요. 결국 4개 상임위 전체가 야당이기 때문에 열흘 시간을 줘봤자 어차피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속도전 강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시간을 한다는 거는 최소한 국회가 다시 한번 숙려 기간을 거쳐달라 그런 의미에서 법안이 마련됐을 텐데 뭐 어차피 야당이니까 안 될 테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건데 과연 과연 그렇게 이게 속도전으로 나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침묵으로 나오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소신 발언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많은 이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가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고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저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사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해서 공정과 책임을 기준으로 내가 인사 기준을 삼겠다고 했는데 여기 한마디 부합이 됩니까? 인사가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지금 인사가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기준이라 그러면 저는 낙제점 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론과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해명했던 것들이 과연 해명이 됐습니까? 오히려 소명이 아니라 오명만 확인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과 책임까지도 이 역에 끌어들여서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런 속도 저는 아마 50일 정도 되는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지금 출범한 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50일 정도 되는데 저는 50일 만에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대통령실 연결해서 강유정 대변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열흘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이제 이 시한이 내일로 이제 좀 지정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속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빠르게 이제 강행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통령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공적 관점에서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면 사적 관점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강선우 의원이 재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6년 정도를 같이 어떻게 보면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적 관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대선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 도왔던 또 그런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의 상당수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지만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판단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득실인데 일단은 저는 뭐 실의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이 부담을 안고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일단. 예. 근데 이제 이건 여당으로 이제 첨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유사한 사례, 갑질 논란 사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첫 일기 내각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교수 출신 여성 장관 후보자가 제자에게 뭐 논문 뭐 베끼하고 커피 타와라 그리고 이제 뭐 청소하라 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딸 특혜 문제 그다음 모친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주택 문제,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도덕적이다. 장관 후보자는 뭐 능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거지 하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강행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소나기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부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안고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예.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예. 그 직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가 딱 구분된 일들이 공사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수석 부대표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보좌진과 의원은 일반적인 직장과 달리 동지나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강 후보자도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좀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동지적 관점. 동지에게는 그런 변기수리 맡기고 쓰레기 처리 부탁해도 됩니까? 동지는 그런 사이가 동지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 그랬는데요. 일반 직장에서는요, 노조하고 노동청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조라는 자기들의 결합체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노동청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보좌진요, 의원 한마디면 바로 내일 사표 내야 되는 파리 목숨입니다. 여기는 노조도 없습니다. 다만 각 그 정당에 따른 보좌진 협의회라는 친목 단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을 중에 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동지라고 얘기하고 식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말. 그리고 이분이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북 전쟁 때 승리를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그랜트 장군을 발탁해서 전권을 위임해서 성과를 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음주운전자 기용해서 법무장관 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능력만 있다면 아무것도 흑묘든 백묘든 다 잡으면 된다는 이런 위험한 인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강선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면 갑질의 핵심은 말이죠, 위력입니다. 갑질의 핵심이 위력이고, 또 이는 젠더 폭력과도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여가부 장관을 시킨다고요?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적절하지 못한 자리에 앉히는 건데, 이걸 보호해도 차라리 침묵을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보호한다는 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당 지도부가 강력히 요구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저는 물론 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앞으로 남은 정말 4년 10개월의 임기를 좀 채우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정 일체는 허상입니다. 이 발언을 한 문진석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어쨌든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된 부분과 관련해서 갑질을 옹호할 생각이 없었다. 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뭐 보좌진 의원의 관계에서 갑질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고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어쨌든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요, 여의도라는 국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면 문진석 의원은 말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걸 사실 알 겁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죠. 사실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에게 상당히 그 허물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쓰레기 치우라 하는 건 저는 그 정도는 아주 약하고, 저는 뭐 오래전부터 국회를 80년대 후반부터 출입을 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일을 뭐 시키거나 또 함부로 뭐 대합니다. 이때 보좌진들은 두 가지 양태를 나타내죠. 하나는 이게 우리 패밀리 의식이다라고 참고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가는 보좌관이 있고, 두 번째로 이게 갑질이 심하다라고 상당히 불만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전히 보좌진이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갑질이냐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바는 시대 흐름도 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옛날에 그 패밀리다, 우리는 한 식구다, 한 편이다,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좀 인격적으로 보좌진을 존중하고 하는 태도로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에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최동석 처장도 과거에 있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정치적인 타격을 노린 기획된 사건이다. 가해자 피해자는 항상 뒤바뀔 수 있다 등의 어떤 발언을 한 부분들이 좀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거잖아요. 인사혁신처장은 사실상 뭐 대통령실은 아니지만 정부와 내각에 대해서 어떤 인사에 대한 1차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업무를 하는 아주 핵심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이 이 발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7대 뭐 음주운전 금지라든가 뭐 논문 표절 금지 그 7대
그 이른바 말하자면 공직 검증을 얘기한 것을 이게 가장 멍청한 짓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한 건 잘못이지만 나름 7대 기준을 세운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허들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나마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들이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7대가 아니라 하나의 지금 기준도 없습니다. 뭐 통합, 실용에다가 무슨 뭐 능력, 청렴, 충성도 뭐 이런 걸 보겠다는데 지금 기준도 없어요. 이런 와중에 이런 발언을 하는 분이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코드 인사하겠고 그다음에 보훈 인사하겠고 그리고 의원 불패시나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인식을 가진 분을 어떻게 발탁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게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까지 거르지 못했고 그다음에 보수통합의 차원이라고 기용했던 그 국민통합비서관이 3월에 체계에 내서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걸르지도 못했다면은 아니 도대체 인사검증은 뭘로 하는 겁니까? 세평도 안 보고 그들의 저서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고 그냥 이름 석자만 보고 임명합니까? 아니 이재명 정부 50일이 이렇게 호술합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그냥 원 오브 댐 말 그대로 어떤 자리의 끝에 임명됐다 그러면 혹시 이해할 수 있으나 인사혁신처장, 대통령실 비서관 이런 분들이 지금 50일 가까이 오는데 아무런 검증의 허들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에 인사수석도 없어요. 비서관 2명, 인사비서관하고 뭐 충무비서관이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적인 이너서클의 인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50일이 안 돼서 이렇게 일이 뻥뻥 터져 나오는데 과연 이런 국정 동력을 가지고 남은 시간 어떻게 채울지 좀 전에 최진원 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인사검증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 라고 윤 전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고 한 번도 국정 임기 내내 상향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반면교사 삼겠다면 이 부분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하고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인사 시스템 이를 보면 거기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인사 시스템은 상당히 좀 양호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첫 내각 때도 4명이 낙마를 했고 윤석열 정부 첫 내각 때도 사실 4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거기에 하면 이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허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사나 검증이나 추천이 이런 허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예를 들면 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의 혁신처라는 거는요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완전히 공무원적 관료적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상당히 정치적 마인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혁신처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 과거에 무슨 발언들, 서울시장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한 것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저는 뭐 크게 지금 와서 뭐 그걸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혹시 최동석 혁신처장이 앞으로 인사혁신 시스템의 문제를 할 때도 이런 정치적인 어떤 편견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사적 의견이 개입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 개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염두에 두고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직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백경현 구리시장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백 시장이 구리시가 폭우로 비상사태가 걸렸던 시기에 야유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돼서 공분했었고 결국에 사과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질타를 했고 또 그와 반대로 성실히 대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합니다. 신상 필벌이 사실 공직사의 핵심입니다.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줘야죠. 이거는 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건 더 중요합니다.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고 통치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런 인식 갖고 있다는 건 바람직합니다. 구리시장 같은 경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정말 논란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시가 그렇게 지금 폭우에 대한 위기에 그 직면에 있는데 본인이 또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래놓고 본인은 홍천으로 달려가서 사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서 뭐 춤을 추는 영상 공개됐는데 그 시간에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은 열심히 지금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컨트롤 타워인 구리시장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의 사령탑인데 이게 과연 저는 뭐 이건 당연히 이거는 뭐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는 주민소환제가 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을 한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는 임명직 공직자는 파면을 하면 되거나 직위해제하면 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두어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의 허들을 좀 낮춰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재적 과반에 그러니까 주민 50%가 그다음에 소환에 요구하고 거기에 또 투표자의 30%가 또 해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높여놓으니까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처신하는 공직자는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손을 봐야죠. 대통령의 신상필벌이라는 발언 좋습니다만은 신상필벌을 개인의 감정으로 합니까? 제도로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점들을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은 사실 심심치 않게 있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단순히 뭐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관료든 간에 장마 때나 수해 때, 가뭄 때 골프 치거나 혹은 뭐 놀러 가서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수탁이 많습니다. 사실. 더구나 이번은 뭐 일회성 장마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때 공직자가 뭐 야외 가서 놀고 뭐 이런 거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필벌 강조를 이제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공직자의 신상필벌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사실 정치권의 신상필벌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상필벌 못해서 정말 실패한 대통령 정치인들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신상필벌은 자기 편,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일 잘하고 직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말 밀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대신 아무리 가까운 측근이지만 잘못하거나 과거가 있거나 혹은 상당히 아부하거나 잘못하게 곡학하지 않은 그런 그릇된 참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 이게 지금 진정한 저는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튼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측근에 대한 어떤 단호한 올바른 그런 신상필벌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가 혁신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후보들의 입장으로 인해서 구도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요. 전한길 강사가 입당을 하면서 다시 탄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정당의 혁신이라든가 어떤 개혁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 건너가기를 할 때는 전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이제 주된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전대의 키워드가 되냐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안철수 의원은 쌍권이라는 두 명의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퇴진을 얘기했다가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그다음에 윤희숙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책임 얘기를 물으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 당시에 그때 이제 차떼기 사건이 있었을 때 37명의 용태를 얘기하면서 여기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슈가 묻혀버리고 지난주부터 전한길 씨의 입당 여부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선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과거로 퇴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길이냐 반길이냐,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이 입당이 옳으냐 그르냐,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저는 국민의 관심을 끌고 그나마 컨벤션 효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이 혁신안과 관련한 혁신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이 그러니까 혁신이 키워드가 되지 않겠느냐, 뭐 혁신위에서 지금 제안한 것들이 뭐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탄핵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즘 국민의힘 하면 뭐 혁신이 아니라 뭐 전한길, 뭐 모스탄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이미지가. 그래서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지금 쌍권 시대는 지나고 쌍전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한길, 전광훈이 뭐 새로운 국민의힘을 뭐 대주주 리더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보면 구구 중에 구구 또 학원 강사였던 전한길 씨 말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지금 뭐 들썩들썩할 정도예요.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 현주사라고 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김문수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이뇨환이라든지 말이야 장동훈 이런 중진 의원들이 뭐가 어떠냐 입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용광로처럼 녹여가는 거다. 그래서 다양성의 표현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내란당이니 무슨 뭐 계엄 옹호당이니 이런 이미지로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혁신이 요원하다. 첩첩삼길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깜깜하다. 어둡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현재와 지금 보여지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럼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제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뭐 과거의 어떤 발언들을 조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이것이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떻게 좀 흐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실 입당한 사람 특히나 이제 온라인 입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온라인 입당 가지고 뭐 사실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으로서의 이제 당의 품격을 훼손했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행을 문제 삼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경고성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당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 하지 말아라는 경고성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곧 닥칠 8월 22일 전당대회에서 결국 전한길이라는 이 당원의 문제가 결국 그러니까 당원들 이 거취 문제가 당대표 후보들 간에 아마 주 전선으로 떠오른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8월 20일 나올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환길에 대해서 어떤 처리할 거냐 문제가 아니라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과거 2번 있었던 혁신의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갖고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그 얘기를 해야지 이 전환길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면은 정말 저는 당의 미래가 더 없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이제는 두 혁신이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얼만큼 당대표가 되면 내가 수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공약으로 삼거나 이 문제를 기준점으로 부상시켜야 한다. 저는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어떤 구도와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